윤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저는 핀셋 석방이다. 윤석열만을 위한 특혜 석방 결정 아니냐. 우리 조직의 보스였으니까 난 풀어주고 싶어. 좀 수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1심에서 유죄가 났던 공직선거법을 포함해 여러 형사재판이 정지된다. 이런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신데, 대법원 사건 선고가 나오기 전에 대선은 마무리되는 거고 1심의 어떤 잘못된 판단을 좀 바로잡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예상하는 거는 내 삶을 바꾼 정치 뉴스 머니투데이 더300이 만드는 고품격 정치사 콘텐츠 터치다운 시간입니다. 노무사가 된 뒤에 자동차 하청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됐던 분입니다. 변호사가 되고 직장갑질 119를 창립하는 등 노동과 인권을 위해 변신을 거듭한 분인데요. 지난해 총선에서 인천 서구 을에 출마해 당선, 현재는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아 어느 때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신 분입니다. 이용우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이제 네. 법률자문위원장께서 출연을 하셔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이어서 이렇게 네. 여야 법률위원장 매치가 성사된 것 같습니다. 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05일이 지났습니다.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도 94일이 흘렀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언제쯤 나실 것으로 좀 보고 계실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늦어지고 있고요. 지금 2월 25일 날 변론 종결한 이후로 통상 과거에 이제 탄핵 사건 비춰보면은 길었던 게 14일. 맞습니다. 그게 지난주 3월 11일인데 그 뒤로 이제 계속 최장 평의 기록을 지금 계속 경신하고 있잖아요. 너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사건과 비교해 보면은 탄핵 사유가 굉장히 간단하고 명징합니다. 근데 이런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최장 평의 기록 경신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주말 거치면서 거리에서 시민분들의 어떤 목소리들을 들어보면 이제 헌법 재판관들을 향해서 좀 분노의 불만의 목소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왜 이렇게 늦어지지? 이 국민들이 이렇게 너무나 힘들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헌법재판관들 신속하게 좀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그래서 이번 주 안에는 아무리 늦어도 좀 결론을 내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오늘 내일이라도 좀 선고 통지를 하고 주중에라도 좀 선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은 뭐 목요일, 금요일 정도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것도 좀 늦은 감이 있기 때문에 재판관들도 아마 이런 사정을 다 알 겁니다. 좀 더 서둘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헌재 탄핵 심판이랑 사법 당국의 이제 뭐 내란 혐의 관련 수사는 사실 별건이긴 하지만 최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검찰은 또 이제 즉각 항고를 좀 포기를 했고, 이렇다 보니까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8대 0이다, 4대 4다, 뭐 인용이다, 기각이다, 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답변은 좀 예상이 되지만 헌재 결론 어떻게 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라는 것, 네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직시항고하지 않고 바로 석방시켜준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말 예상하기 어려운 상식 밖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혹시나 헌재에서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을 벗어나는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는 것 같고요. 결론 자체는 이견이 없을 거다. 저는 이게 조금 길어지고 있는 부분이 결론에 대한 이견이나 또는 탄핵 소추 사유 5가지지 않습니까? 이 5가지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뭐 이견 이런 거라기보다는 뭐 사실 인정해서 좀 꼼꼼하게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론 자체는 뭐 만장일치 파면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5가지 탄핵 사유 다 인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어쨌든 인용을 좀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도주 원조죄로 심우정 총장을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뭐 이런 발표도 나왔는데, 좀 이 논의 진행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심우정 총장이 석방시키고 난 이후에 야 5당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은 불법 석방이다.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즉시항고 기간 7일이 주어지고 그 7일 기간 내에서는 즉시항고를 하든 안 하든 집행정지후, 즉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아무런 법률적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풀어준 거거든요. 이건 명백한 불법 석방입니다. 그리고
특별수사 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특별수사본부에게 야 직장부 하지 마라고 하는 이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이런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 과거에 대법원 선례에 따르더라도 그 검찰총장이 부당한 방식으로 내사 동결을 시키거나 또는 상급 경찰관이 뭐 부당한 방식으로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첩시키거나 이런 요구들을 했을 때 다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네네. 이 사례들이 거기에 딱 들어맞는다. 이렇게 좀 신속하게 좀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좀 했고요. 도주 원조죄라는 거를 저희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 형법에 보면 도주 원조죄가 법률상 구금된 자를 도주시키는 거를 도와준 거. 요게 도주 원조죄거든요. 들어보시니까 딱 상황이 들어맞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요새 정치 현안을 이야기하면 법을 너무 많이 알아야 돼요. 네. 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아야 돼서 안 그래도 네. 저희가 여쭤보려고 그랬거든요. 도주 원조죄에 대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좀 지금 주장하시는 뭐 심은정 총장에 관한 네. 의혹이랑 되게 적절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봅니까 법조계에서 도주 원조죄의 네. 적용이 쉽지 않을 거다. 네.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는 것 네.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도주 원조죄 적용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보면. 형법 공부할 때 저희 형법 공부할 때 그 죄를 제대로 다루질 않아요, 사실은. 시험에도 잘 안 나오고 그럴 정도 잘 안 다뤄지는 죄고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거는 어차피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해놨으니 네네. 내용상 그 사실관계 자체는 이제 거기로 다 포섭이 되잖아요,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도주 원조죄를 추가적으로 고발할지 이런 지점도 좀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공수처가 신속하게 좀 수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필요하면 강제 수사도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왜? 너무나 중대한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대통령의 구금과 관련된 중대 사안에서 형법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는 내란죄와 관련된 구금 사안에서 계산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상황을 자초했는데 그렇죠.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즉시항고 권한을 또 행사를 안 해요. 정작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다투겠다라고 하면서 즉시항고로는 다투지 않겠다라는 거고 네네. 또 심지어 윤석열 풀어주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원래대로 날짜로 계산을 해서 다른 피고인들은 최대한 구속시켜. 이제 침이 내려왔었죠. 그야말로 저는 핀셋 석방이다. 윤석열만을 위한 특혜 석방 결정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보니까 이제 법원의 판단도 조금 이례적이었고 예. 사실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이게 방금 조금 전에 설명하셨지만 도주 원조죄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사례가 찾기 힘들 정도로 예.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예. 이 도주 원조죄를 적용해야겠다. 당내에서 좀 이거를 주장을 그럼 제가 했습니다. 의원이 계속 제가 지난주에 우리 대검찰청에 네네. 그 항의 방문 갔었잖아요. 네네. 항의 방문 가서 이제 발언을 하면서 제가 발언하기 전에 좀 검토해 보니 분명히 이거는 너무나 문제가 심각해서 어떤 범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쭉 떠들러 보다가 보니까 딱 그 도주 원조죄 죄명이 들어맞는 것 같더라고요. 심우정 총장은 출근길에도 이제 기자들한테도 밝히기도 했고 본인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도 되게 강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태도까지 보이지 싶을 정도의 강한 입장이신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어떻게 보세요? 심우정 총장이 몇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직시항고도 안 하고 거기다가 뭐 살을 붙여가지고 나는 뭐 문제될 거 없다 정당하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 내용 자체들이 다 법리하고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보자면 예를 들면 직시항고 권한 행사하지 않는 게 유언 주장하잖아요. 유언은 난 적이 없잖아요. 구속 집행 정지나 보석 청구와 관련된 사안에서만 유언이 확인됐지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직시항고권 조항이 유언이 판정이 난 적이 없어요. 검찰은 법무부라는 행정부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 공무원들의 그 역할은요 있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이제 헌법의 네. 위헌성에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예요? 만약에 행정부 공무원들이 선제적으로 이 조항 위헌인 것 같아서 난 집행 안 하겠다, 적용 안 하겠다 이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행정부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또는 대법원에서 위헌이다라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있는 법은 그대로 집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검찰이 뭐길래 이게 저는 검찰의 특권의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 공화국의 단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들이 선제적으로 이거 위헌인 것 같으니까 우린 적용 안 할래. 그래서 이런 사단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심우정 총장이 출근길에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대통령은 적법 절차 원칙, 개인의 인권 보장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했거든요. 네네. 적법 절차 원칙이라고 하는 헌법상 원칙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원칙인 건 맞아요. 네네. 근데 그 원칙은 뭐냐면요. 국가 권력이 어떤 국민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할 때 지켜야 될, 준수해야 될 원칙이거든요. 네네. 근데 윤석열은요, 개인이 아닙니다. 최고 권력 기관이에요.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과정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 뭐라고 쓰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대통령 측에서 적법절차 원칙 적용해야 된다 주장했는데 대통령 기관이기 때문에 최고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명시적으로 박았어요. 이 상황을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는 우리 조직이 보스였으니까 난 풀어주고 싶어. 나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해준 사람이니까 좀 수사하는 과정에서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 요런 어떤 마음들이 작동한 거 아닌가라는 게 보훈 지금 심리 같은 게 좀 적용이 예, 돼요.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법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일단 뭐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면 사실 대통령은 파면되고 그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사실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에 대한 재판은 별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사는 계속되고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만약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계속 이렇게 수사에 불구속 상태일 경우에 선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좀 관측도 좀 나오고 있는데 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이 끼칠 것 같아요. 특히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많이 영향을 끼칠 것 경선에. 같은데 윤심 논란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어떤 지금 그 전국 돌아가는 상황이라든지 지형 자체가 네네. 극우 세력들이 엄청나게 결집을 해서 거기에 쫓아가느라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 가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네네. 권성동, 권영세 이런 분들도 다 법률가 출신인데 비법률적인 법률에 반하는 얘기들을 막 극우에게 호소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중진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 상황이 경선 국면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경선까지는 갈 거다. 왜냐? 거기에 호소를 해야 경선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나 경선 끝나면 돌아설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윤석열을 활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주도적인 입장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당으로부터 이용을 좀 당할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이신 지금도 거죠? 이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에서 이러저러한 역할들은 영향력은 분명히 발휘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더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의외로 좀 잠잠하잖아요. 조용하잖아요. 그쵸. 좀 아마 헌재 결정 때문에 좀 이렇게 신중한 것 같은데 헌재 결정 나오면 좀 존재감을 달라질 드러낼 것 같습니다. 네. 조기 대선이 이제 치러지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출마 가능성 당연히 가장 높을 텐데요. 네. 이번에도 문제가 결국 또 재판일 텐데 이재명 대표의 네. 이 대표께서 이제 1심에서 유죄가 났던 공직선거법을 포함해 여러 형사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이신데 이재명 대표도 이제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요. 네.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또 그런 거에 대한 근거는 또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소추라는 거의 의미 문헌적 해석은 기소하고 공소 유지하는 과정. 소는 기소, 추는 공소 유지 과정. 요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소뿐만이 아니고 재판까지 공소 유지까지도 좀 중단된다라고 하는 문헌적 해석에 따르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제도의 취지를 보면은 대통령직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그 헌법의 불소추 특권 취지거든요. 네네. 그런데 재판이 계속 유지되는 상황이다라고 전제한다면 과연 그 취지에 부합하겠느냐, 제도 취지에. 그렇지 않잖아요.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재판들이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유지돼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직은 사실상 제대로 수행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제도가 설계된 거 아니냐. 이제 당선이 될 경우에는 이제 재판은 다 중단될 것 같습니다. 중단되고요. 이후 임기 동안은 이제 그 중단이 스탑되는 거죠. 스탑돼야 된다. 예. 그리고 아마 그거는 대법원에서 한번 정리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첫 사건이 아마 공직선거 사건이 될 공산이 크고요. 일단은 뭐 결과에 따라서 이제 출마 자격과 사실 직결된 뭐 혐의들이 좀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당에서도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할 것 같은데
이게 또 선거전에 있어서는 뭐 혐의나 뭐 이런 뭐 팩트들도 중요하지만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주장하신 대로 연기한 게 문제가 없더라도 사실 이게 선거전에서는 좀 악영향이 될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사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런 포인트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물리적으로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3월 26일인데 네네. 2심 선고 이후에 대법원에 올라가서 서면 공방을 이제 최소 한 차례 하거든요. 네네. 예, 상고 이유서라는 걸 제출해야 되고 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자유롭게 의견서들을 이제 교환을 하는데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는 필수입니다. 네네. 거기까지 진행되는데 2개월 정도 걸려요. 2개월이요. 예, 그래서 아마 탄핵 선고가 이번 주에 난다라고 하면은 5월 20일 정도가 지금 예상 대선일이죠.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대선 네네. 예상일 이후에 대법원의 본격적인 심리나 상황들이 이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선거 그 사건 때문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네네. 말씀하신 여론전에서는 네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겠죠. 어차피 그 공직선거 사건에서 만약에 피선거 박탈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주장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 대법원 사건 선고가 나오기 전에 대선은 마무리되는 거고 선고가 어떻게 나오든 이후에 그 재판은 중단되기 때문에 대통령직 수행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그 항소심에서 좀 1심의 어떤 잘못된 판단을 좀 바로잡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합니다. 2심 판단은 좀 예. 다를 것이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거죠? 다를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무죄를 좀 그 예상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네.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뭐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많이 사라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렇게 예상하는 거는 항소심 진행하는 재판부의 어떤 여러 가지 재판 진행 과정을 쭉 팔로우 해보니까 1심에서 진행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고 이런 거 저런 거를 조금 조목조목 짚어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지점 때문에 1심에서 제대로 이제 반영이 안 됐던 주장들이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반영되지 않을까, 그런 무죄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선거의 영향은 상당 부분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이제 탄핵 정국에서 유독 인천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 존재감이 좀 많이 돋보였던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는 윤상현 의원이 이제 동구 미추홀구을 이 지역구시고, 민주당에서는 계양을 이재명 대표, 그리고 연수갑 박찬대 원내대표, 부평을 박선원 의원, 부평갑 노정면 의원과 함께 의원님도 이제 지역구에서 서구을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해주시고 계시고, 또 인천이 큰 도시긴 하지만 또 이게 이런 영향들이 전반적으로 좀 탄핵에 어떤 영향을 주실지 어떻게 보시나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반응이 어떤 것 같으세요? 지역에서. 인천 전반적으로 네. 원체 또 이제 여야에서 네. 이번 탄핵 전국을 바라보는 굉장히 큰 스피커들이 거기 네. 몰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야 모두가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인천 지역에서 좀 어떻게 여론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일단 이재명 대표하고 박찬대 원내대표하고 같이 동급으로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당원들 목소리 들어보면 정말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탄핵 이후에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 뭐 정말 상식 밖의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굉장히 좀 그 강한 분노를 느끼고 계시고, 특히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 이제 그 분노를 넘어서서 약간의 이제 불안과 긴장, 이런 부분들도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좀 더 뭐 집중하고 결집하고 이런 느낌도 좀 받고 있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좀 지역구가 인접한 의원들이 좀 인천 지역이니까 인천 지역 의원들끼리 민주당 의원들끼리 좀 소통을 좀 하시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제 최근부터 이게 꼭 이것 때문은 아니고 네네네. 최근부터 이제 월 1회 모임을 저희가 좀 따로 모임을 하고 예, 계세요. 인천 지역 그 의원님들 모임을 월 1회 정도 계속 하려고 예, 지금 두 번째 모임이 예정돼 있습니다. 아, 이제 한 번 모이시고 이제 두 번째.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일 많이 시키신다고. 그 이용 의원님께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고 제가 언뜻 들었던 것 같은데. 법률위원장이어가지고 일해야죠, 뭐 당직 맡았으니까. 많이 시킨다는 얘기는 제가 답변 안 했습니다. 아, 그러면 그 회의 때 이재명 대표께서도 같이 참석하셔서 얘기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어떤 회의? 그 인천 인천 지역. 지역. 거기에는 지난번 모임에는 안 오셨고요. 다음 모임에 오실지는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거기서 박찬대 원내대표께서는 오셨는데 예. 그럼 좀 그 모임에서는 좀 어떤 격에 좀 그냥 편안한 식사 식사 자리. 예.
좀 더 의원님 얘기를 해보면은 노동 현장에서 좀 오랜 시간 지켜와 네. 주셨잖아요. 또 직장갑질 119에는 창립 멤버로도 함께 하셨고 또 노동운동에서 소외됐다는 화이트칼라 사무직의 노동 환경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끌어올렸다 뭐 이런 평가까지도 받으시는데 좀 어떤 그런 활동을 펼치다가 어떤 마음으로 정치에까지 투신하게 됐는지 사실 험한 곳이잖아요. 네, 그러게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노란봉투법. 국회 들어오기 직전에 21대 국회에서 그 노란봉투법, 그러니까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라는 시민사회 노동시민사회 결집체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 결집체를 저하고 다른 두 분이 세 명이서 의기투합해가지고 이거 만들자. 네네. 그 직접적 계기가 됐던 거는 대우조선해양. 옛날에 그 거통고, 2022년. 네, 22년도. 예, 그죠?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사실 울림을 줬어요. 전국적으로 울림을 줬고 국민들이 하청 노동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직후에 저는 여론조사에서 노동 이슈 여론조사 질문 넣은 거는 처음 봤는데 한국사회 여론연구소에서 그 원청 책임 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넣었고 네.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던 게 원청 책임 강화해야 된다는 게 반대보다 찬성이 30% 넘게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보고 이거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 문제. 저희가 20년 동안 싸운 거거든요. 이 의제는. 그쵸.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간 게 한 번도 없었어요. 20년 동안. 근데 처음으로 한노위 상임위 올라가고 법사위 통과하고 본회의까지 통과됐죠. 그동안은 좀 발의만 되는 위주 수준. 발의만 됐었다가 메인 테이블에 이제 논의가 됐죠 그때. 논의 테이블에 처음 올라가고 통과가 이렇게 쭉쭉 된 거예요. 엄청난 성과에 사실 그 자체로. 근데 이제 윤석열의 무자비한 그 거부권 행사로 그냥 물거품이 돼버렸잖아요. 그 뒤에 굉장히 무력감이 시달렸어요. 아 의원이 개인적으로. 한 1년 반 동안 제가 그 로펌 일 거의 작파하고 거의 거리에 살았거든요. 네. 국회 앞에 농성장에 살다시피 하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그냥 거의 올인하다시피 했는데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방에 그냥 물거품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무력감이 몰려왔고 한두 달 정도 뭐 거의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제안이 왔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영입인재 제안이 와가지고 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좋다. 내가 들어가서 한번 이거 제대로 싸워보자 해가지고 이제 수락을 했죠. 한노위로 그래서 당연히 한노위로 갔고 1호 법안으로 이제 제 1호 법안으로 노란봉투법 발의해서 22대 국회 또 통과했는데 다시 또 거부권. 네, 참 어려운 이슈죠. 어려운 이슈고 그때 사실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당시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 거통고 하청지회 파업 사태가 사실 뭐 470억 손해배상 여기 이 문제도 최근에 해결이 안 돼가지고 네.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또 이제 비공식 한다면서 그런 맞습니다. 네, 좀 풀어내려는 노력도 좀 하셨던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좀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뭐 의원 생활하신지 네. 한노위 생활하신 지가 한 9개월 정도 되시나요? 네. 좀 어떠세요? 실제로 이렇게 의욕을 갖고 네. 오셨던 거랑 실제로 현장에서 네. 부딪혀본 느낌은 네.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밖에 있을 때 목소리를 더 크게 냈던 것 같아요. 안에 들어오니까 목소리가 좀 작아져. 어쨌든 뭐 여야 통틀어서 가장 뭐 원칙적인 목소리 내고 있다. 한편에서는 그거를 뭐 강성이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제가 항상 그러죠. 원칙적이라고 표현해 주세요. 이러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상임위별로 담당이 있는데 제가 또 한노위 담당이지 않습니까? 네. 강성 맞으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이제 옆에서 늘 지켜봤지만 의원님께서 강성이 아니시면 일단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원칙적. 네, 원칙적 이렇게 해주시고. 정치인 이용으로서 다음 목표는 네. 어떻게 되실까요? 최종 목표 말고 다음 목표. 예. 저희의 시그니처 질문입니다. 네, 일단 한노위로 이제 당연히 한노위에 들어왔고 노동 베이스로 이제 계속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 한국 사회 노동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진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왔고 이제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이거를 묶어가지고 행복한 직장 만들기 프로젝트 뭐 이렇게 이제 명명을 하는데 직장에서의 어떤 행복 사실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행복하지 않다. 근데 직장 생활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여전히 노동 영역에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좀 제거해 나가고 싶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국 사회가 직면한 미래의 노동제, 노동의 미래 과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기후 위기에 따른 어떤 노동 문제라든지 네. 산업 전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이런 노동의 대응 문제라든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새롭게 뭐 예를 들면 저출생 초고령화에 맞춘 여러 가지 노동 이슈들, 뭐 정년 연장이라든지 정년 이런 연장 말씀이시죠. 문제라든지 예, 예. 저출생에 따라서 노동력 부족 문제라든지 또는 아주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라든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고용 형태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 우리 사회에서 좀 노사관계라는 네.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예,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다양하게 생겨나게 될 예, 여러 노동 현안들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예. 뭐 예를 들면 플랫폼, 특수고용, 하청, 비정규직 다양한 어떤 고용 형태들이 등장하는데 법규범은 못 따라가고 있는 형국. 네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법제도나 현실의 어떤 새로운 세팅이 필요한 그 한국 사회가 직면해 있고요. 이거를 제대로 못 풀면은 한국 사회 전체적인 노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체제, 네. 한국 사회 전체가 심각한 어떤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우리 저출생 초고령 문제 해결 못하면 국가 소멸 얘기하듯이 네네. 이게 노동 문제하고 직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다 해결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저는 이런 노동의 미래 과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해법의 초석이라도 좀 놓고 싶다. 이번 21대 국회 예, 21대 국회에서. 있으면서 그런 욕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바쁘신 좀 요새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데 또 저희 초대 응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한 마음. 아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국이 좀 정리된 다음에 진짜 이제 미래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또 한번 네. 또 모시고 이야기 나눴으면 네. 좋겠습니다. 꼭 불러주세요. 오늘 터치다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